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70년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공학적인 기술 개발들이 많이 됐어요. 즉,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폐수 처리 기술, 하수 처리 기술, 모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딱히 크게 개발할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 전에 개발되어 있던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효율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부분의 연구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새로운 공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정장을 가지고 이런 자연현상을 가지고 공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링크 열기. 한 5분 정도 됐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점점 흰다리 새우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해양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산 양식이 어려워지며 생산량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은 새로운 양식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엘바이오텍은 수산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엘바이오텍 바이오플락 신기술 친환경 무항생제 수산 양식입니다.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은 물이 부족하고 부지가 좁은 공간에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을 환수하지 않고 많은 양의 물고기를 키워내기 위한 고밀도 양식 기술입니다. 그럼 바이오플락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료의 단백질 성분 중 실제로 물고기가 먹는 양은 약 70에서 80%이고 나머지 20에서 30%는 물에 녹아 해로운 아질산, 암모니아 성분으로 변합니다. 바이오플락 시스템은 물에 녹아 버려지는 질소화합물 트리메틸라민을 미생물이 분해하여 다시 단백질 상태로 유용 미생물의 매개체가 되어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수산 양식의 문제는 크게 생산 비용 문제, 수질적인 환경 문제, 증식 기술 문제입니다. 특히 수질과 저질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 비용 문제는 치아 입식 비용, 사료와 첨가제 비용, 수질 정화제 비용 등 고비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적인 환경 문제는 양식장의 배설물과 먹고 남은 사료 찌꺼기가 저질 문제를 야기해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식기술 문제는 양식장 호지에 퇴적된 유기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생산성 저하 및 대량 폐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엘바이오텍의 신기술 수산양식 바이오플락을 소개합니다. 엘바이오텍이 새우젓갈에서 특수한 고염유용 미생물을 찾아 개발했습니다. 저질 개선이 탁월하고 찌꺼기와 배설물을 소멸시키며 수질 정화 능력이 탁월하며 소멸성을 갖는 특수한 균주입니다. 또한 바닷물 40%에서도 99%의 생존 증식이 가능하며 내염성이 강한 광염성 세균 사용으로 바다 수산 양식에서도 저질 개선 및 증식이 잘 되는 특수한 균주입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증양식하는 흰다리 새우 양식의 경우 2018년도에는 18% 양식 성공률로 매우 저조합니다. 여름철 바닷물 환수는 질병 세균 유입으로 이어져 대량 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소원과 탄소원 비율이 맞아야 양식장 호지에서도 미생물이 증식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탄소원 옥시그리노 물질이 축제식 물 만들기 핵심 기술이며
양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축제식 새우 양식장에 물을 갈지 않고 무한수에 가깝게 양식할 수 있습니다. 해상 오염, 지하수 고갈, 민물과 바닷물의 빈번한 교체, 기상 상태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비용 상승, 치어의 스트레스, 복잡한 시설, 계속 늘어나는 전기세와 관리비. 이에 따라 어민들의 주머니는 나날이 줄어들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엘바이오텍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 성공의 비결을 찾으십시오. 비용은 줄어들고 관리는 쉬워지며 생산은 늘어나는 엘바이오텍의 마법. 미래의 자, 이게 따지면 무슨 뭐 엘바이오텍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바이오플락 홍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참고하라고 한번 여러분께 틀어드렸습니다. 자, 바이오플락이라 그랬어요. 바이오플락. 자,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넣겠습니다. 새로. 자, 우리가 자정작용에서 새로운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정작용에서 새로운 공학적 아이디어. 이 공학적 아이디어가 이제 수처리 기술이 되겠죠. 따지면 사실은 이 수처리 기술하고 수산 양식 기술하고 결합된 겁니다. 자, 이 수처리 기술 우리는 요거에서만 관심이 있죠. 수산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처리 기술이 여기에서 왜 중요한 거고 왜 획기적인 것인가 보면은 저희가 수산 양식에서요, 양식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고기가 이제 있을 텐데 이 물을 약 90%를 1일 1회 90%를 교환을 해줍니다. 교환. 그러면 이게 보통 양식장 여러분들 서해안 쪽에 가보면 송악, 당진, 서산 이쪽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해양 수산물 굉장히 많은 양식을 대부분 이 지역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뭐 300톤, 500톤 정도 돼요, 규모가. 근데 이게 90%면은 500톤이면 5, 9, 45, 450톤 정도를 하루에 교환하는 거죠. 자, 교환하면 됩니다. 물은 많으니까, 바닷물은. 그런데 이 물을 교환할 때 쓰는 펌프. 이 펌프의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전기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수처리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바이오플락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본 걸 아주 간단히 보면은 사료, 생물, 사료 뭐 찌꺼기가 있겠죠. 생물이라고 하면은 뭐죠? 노폐물, 배설물 이런 게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탄소나 질소, 기타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질소, 특히 질산화 탈질화 과정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타가 영양세균, 타가 영양 미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로테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단백질 형태가 되고 이 단백질을 다시 생물이 먹이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생물이 일로 가서 노폐물 나오게 되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질소나 탄소 이런 오염물질들이 여기에서 타가영양세균에서 프로테인이 되고 또 타가영양세균에 의해서 NO2, NO3 질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N2로 탈질까지 됩니다. 질소까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생물, 요색을 해볼까? 이 생물하고요, 사료하고요, 원래 있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수처리 기술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나온 것들을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순환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순환구조, 오염물질 제거. 자,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죠. 자, 이 자정작용을 기반으로 수처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환경공학자들이 공학적 아이디어를 얻게 돼가지고 개발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바이오플락.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에서도,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자, 물 교환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사하라 사막에도 있습니다. 사막이 물이 없는 데서도 한번 물을 채워놓고 새우를 키워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나중에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즉, 수질 오염과 자정작용을 이용해서, 이 자정작용에서 공학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되고 지금 적용돼서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 수처리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거 계속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세계 물의 날 3월 22일이에요. 1학기 때는 이때가 포함이 되는데 강의 시간 때, 2학기 때는 이제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자원과 물의 이용. 자, 물의 이용. 여러분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뭐 가장 지구상에 물이 많은 거는 해수고, 그 중에서 뭐 담수 중에서는 뭐 빙하가 가장 많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의 이용, 수량. 수질보다 중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저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수량이 중요할까? 수질이 중요할까? 자, 물이 많으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죠? 또 물만 많으면 뭐예요?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세계 기근, 뭐 세계 좀 개발도상국 같이 어려운 국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뭐 소말리아 이런데 물 먹는 거 보십시오. 흙탕물만 먹죠. 자, 물은 있어요. 물은 있는데, 물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물은 있지만 수질이 어때요? 그죠? 그런 곳에서는 수질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또 수처리 기술이 있는 선진국입니다. 비가 안 와요. 거기서는 수량이 훨씬 중요할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질 처리 및 관리 기술 요구 1000g/큐빅미터, 세제곱미터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몇 ppm입니까? 우리 ppm은 배웠죠? 몇 ppm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x ppm이니까 mg/L는 1000g/m 삼승이죠. 자, g은 우리 밀리그램 바꾸고 싶어요. 1g은 1000mg 돼 있습니다. 샹샹 없어졌죠. 밀리그램 됐네요. 이 리터 삼승 없애고 싶습니다. 리터 삼승 몇에 톤이죠. 톤이랑 같은 거 뭐예요? 킬로리터입니다. 킬로리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야 되니까 1킬로리터는 1000리터죠. 킬로리터 없어졌네요. 그럼 밀리그램 퍼 리터만 남죠. 자, 1000 없어지니까 1000 그대로 1000ppm이 되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다 풀 줄 알죠?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 환경화학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으면은 암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톤이니까 킬로리터 1000배, 이거 밀리그램으로 가면 1000배, 1000배씩이네? 1000배씩이니까 쌤쌤이네? 그냥 1000mg/L네? 1000ppm.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 쉽게 할 겁니다. 다녀와서는. 자, 그리고 물의 존재. 물의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상수, 지표수, 지하수, 해수, 기상수, 지표수, 지하수, 해수. 자, 기상수는 뭐예요? 우수입니다. 우수. 그죠? 그리고 지표수는 뭐예요? 하천, 호소.
이게 전체 수자원의 0.01%밖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지하수. 지하수는 뭡니까? 지하에 침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하수에는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층수, 심층수, 우리 심층수, 그죠? 용천수, 등류수.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하수 파트에서. 자, 지하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유속이 느리고 국지적 환경 조건에 영향이 큽니다. 자, 지하수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고 그 환경이 요소가 돼야지만 지하수가 존재하고 또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 암석 이런 데서 용출되는 물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환경 조건이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건도 다르고요. 지하수의 수질도 환경 조건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해수가 있습니다. 바닷물. 자, 수자원과 물의 이용. 자, 이것만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자원의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뭡니까? 농업용수. 가장 많이 써요. 전체 우리가 물을 쓰는 비율 중에서 50%, 약 반 이상을 농업용수에 씁니다. 농업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생활용수에는 약 17% 씁니다.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나 또는 여러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물에서 10에서 약 25%까지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고 생활 습관만 바꿔서라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일반인들이 생활을 바꾸는 모습들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죠. 저기 변기 있잖아요, 여러분. 변기 물 이렇게 손으로 쭉 내리면 슝 하고 내려가죠. 뒤에 이제 안쪽에 물이 차잖아요. 그 물 차는 거 안에다가 벽돌 하나 들어있어요. 벽돌이. 물이 이렇게 우리가 벽돌의 부피만큼 물을 적게 받아가지고 적게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약하는 거예요. 고양 얼마나 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죠? 10분의 1이나 한 5분의 1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자, 너무 벽돌 2장, 3장 넣게 되면은 물이 너무 적어서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장 정도는 옛날에 저 할머니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물론 할머니랑 저 어렸을 때는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이랑 살 때는 양변기 지금 집에 있는 거 벽돌 같은 거 넣거나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리고 하면은 전기 같은 거 불 바로바로 끄고 그리고 낮에는 화장실 불 안 켜고 이런 것 기타 등등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도 이런 수자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10에서 25%까지 존재한다고 저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옆에는 일반적인 그림이요. 수자원 총량이 이 정도 100%가 있는데 지하수는 한 11%가 되고 이용량은 14%가 된다. 비이용량은 9%, 댐으로 가고요. 총 이용량은 19% 되더라.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의 지식을 한번 다시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지구상 수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당연히 해수입니다, 여러분. 한 97% 정도 있다고 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의 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담수 중에 가장 많은 건 빙하죠. 빙하. 이거 녹으면은 해수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다 그러죠? 자, 담수입니다. 수자원 이용 현황 중 가장 많은 거 농업용수예요. 약 54% 정도 썼었죠. 위에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자, 이 정도 퀴즈에서 분명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0초 남았으니까 시간이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